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오늘 또 생방송으로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잠시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눈 깜짝할 사이에. 깜짝하다가 네. 오늘 떴는데 파월 형이 오늘 할 말이 좀 있었구나. 아, 형이었어요? 맨날 형님이라고 하죠, 제가. 네. 25bp냐 50bp냐. 진짜 그 직전까지도 결론이 엄청 났죠? 말이 많았지만 네. 결국엔 50bp 인하로 결정이 됐고, 자, 우리 시장에 영향이 어떨까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방향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내 했는데. 하락 반전했고 하락폭 좀 키우면서 지금 0.5%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2.8%,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지금 9% 이상 야, 빠지고 이 있는 상황이에요. 까지 갈까 싶은데 지금 147,9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SK하이닉스도. 사실 이번 주 우리는 거래일이 단연 짧잖아요. 네. 이틀밖에 없고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다시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FOMC 결과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BOJ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일본의 금리 통화 정책 결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주시하면서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상황들 또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네.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시작을 좀 함께 했는데 네. 금리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빠질 수가 네네, 없죠. 그렇죠.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게 뭐 리츠다, 네. 뭐 부동산도 금리에 있어서 뭐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전망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두 분 모셔보고 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정보현 부장님 그리고 장영덕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NH투자증권 이제 텍센터에서 부동산 시장 리서치와 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네. 장영덕 부장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위해서 명절 전에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인사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서대구 WM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형덕 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명절에 사실 서울 올 일이 없었거든요. 방송 출연 때문에 기차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추석 전날에 미리 그때밖에 없더라고요. 올라가는 표가. 그래서 그때 올라와서 명절을 관광객 모드로 서울에서 텅빈 서울에서 세상에. 한국보다는 저기 어. 외국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녔다고. 세상에. 예, 가족분들이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오늘 또 귀중한 시간이니까 네. 네네. 팍팍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상담 아니고 부동산. 부동산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침에 투자가 이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ETF라든지 부동산, 금 할 거 없이 투자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을 모두 저희가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까요? 이제는 아실 겁니다. 방법 1번 설문 링크 통해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나는 2번이 더 편해 하시면 자유롭게 이메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사연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식 종목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가장 좀 많습니다. 많이 네.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상담 받고 싶은 종목 기재해 주시고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뭐 왜 사게 되셨는지, 뭐가 고민인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채택이 좀 잘 돼요. 네, 맞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요,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상담도 받고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릴 투자행 코칭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짧게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을 하면요, 봄, 가을 하면 뭔가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어느 방향이죠. 네. 왜냐하면 뭐 이사철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얘기를 해왔었고요. 네. 더군다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또 시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또 금리 결정이 간밤에 됐죠. 미국에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네. 짧게 좀 들어보고 갈까요? 먼저 네. 정보현 부장님 네. 이사철이에요. 사실 예. 많은 분들이 뭐 이제는 좀 옮겨야지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사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계약이 이제 그렇죠. 네. 끝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추석 이후가 항상 좀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추석 이후부터 좀 조정이 시작됐었는데요. 올해는 일단 여름에 뜨거웠던 이제 집값 상승의 열기는 네. 추석 이후에는 좀 다소 누그러질 오, 전망입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지난 한 6개월 정도 그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제 가격 선에 대한 이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좀 부담이 다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회복세니까 지금 갈아타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이 좀 보다 쉬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최고가 또는 이제 신고가를 본인이 기록을 하고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좀 필요했던 어떤 명분이 그 대출 조이기가 좀 들어가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유주택자나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뭐 직접적으로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뭐 올 3, 4분기는 좀 보합세 이렇게 좀 전망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대출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 뭐 지속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리를 이제 미국에서 내렸잖아요. 50bp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네. 뭐 우리도 금리 결정을 차례로 좀 하겠지만 그렇죠. 어떤 네, 방향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그렇죠. 호재로 작용하는 재료임에는 분명한데요. 지난 8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금리 인하를 한번 좀 미룬 스탠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네. 아마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그 가상금리 이제 1.5%를 최대 100%까지 두고 요번 이제 9월 달부터 2단계가 실행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3단계가 또 실행 앞두고 있어서 금리가 인하되는 이제 기대감하고 대출 금리에 이제 가상 금리가 더해지는 부분이 좀 상충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 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비컷을 했고 우리도 곧 따라갈 거야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는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부장님 일단 오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 전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예.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좀 내놓지 않습니까? 네. 제가 8월달 기억해 보니까 88 부동산 대책. 예. 그게 지금 한 달이 좀 넘어가고 그렇죠. 있는 네. 시점이고 추석이 이제 연휴가 끝났는데 네. 대책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통한다고 보세요? 지난 88 대책도 공급과 관련된 이제 종합 백화점과 같은 대책 발표였고 역시나 공급은 바로 눈앞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출 조이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88 대책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 뭐 집값이 잡히는데 효과는 좀 미미했다. 미미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연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닉네임 배당사리, 이분 좀 기억이 나는데. 봤어요. 네. 이 닉네임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배당주 관련해가지고 넘어갈까 했던 분 네. 같은데. 자, 오늘의 고민, 부동산 시장 결국 신축만 살아남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아침엔 투자에서 주식 상담 받았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꼼꼼하게 상담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투자의 방향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또 다른 고민인 부동산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갭 투자를 했고요. 작은 성공을 하게 되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큰 생각 없이 갭 투자를 했고요. 시기를 잘 타서 운도 좀 맞아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상황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 4단지 아파트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요. 수원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거여 4단지 아파트 21평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거여 4단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분담금 한 2, 3억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무려 4, 5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큰 금액을 주고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서입니다. 같은 돈이더라도 이 경기도에서 살면은 쾌적하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서울을 가야 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서울 경기는 인사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지어진 용적률 200% 이상의 구축 아파트들의 미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축, 뭐 좋은 것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 보면 모두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 견해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분담금 몇 억을 감당할 수 있는 동네, 주로 뭐 강남이나 서초를 제외하고 타 지역은 낙후, 인구 감소, 아예 매매가 없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축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군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아직은 아이가 좀 어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조금 더 좋은 학군, 광교라든지 수지 쪽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광교나 수지 전망은 어떨까요? 이 신축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군 문제 함께 고민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배당사리님 사연 보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시작해 주셨는데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네. 부동산까지 가지고 계실 줄 몰랐는데 그때는 주로 배당주 맞아요. 위주의 네, 저기 상담을. 다방면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분산해서 부럽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로. 네. 네.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거여 4단지를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다.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몇 억을 감당할 수 있는 동네 뭐 일부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이제 남겨주신 겁니다. 네. 자, 배당사리님의 부동산 고민 일단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질문을 그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고민할 법한 이제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 꼭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겠다. 네. 일단 이제 점점 이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이제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도 좀 해주셨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고 몰려 살다 보니까 이제 국토가 크고 뭐 지역이 도시가 크고 작고 간에 일단 인구 감소보다는 이동에 대해서 어디로 몰릴 것인가, 네.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지역이 좀 정해지면 사실 이게 대부분 대도시일 겁니다. 대도시일 거고 그 지역 안에서 주택에 대한 상품 유형이 나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감을 내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그리고 주택 유형을 나눴을 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차오르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의 신축 중심의 그 시장 뭐 흘러가는 이런 흐름은 뭐 이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앞으로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본격화하는 2029년 이 시점까지는 신축이 시장을 좀 끌어가는 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리고, 네. 뭐 구체적인 건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가, 그럼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탄력을 받기 힘든 용적률을 이미 다 찾아먹은 200% 이상의 아파트, 네. 그리고 애매하게 나이를 먹은 아파트, 그쵸.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그렇죠. 문제, 예,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각각 또 솔루션이 다를 거라서 이따가 거여 4단지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사리님도 고민하는 게 사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예. 목적으로 네. 구입했는데 예. 애매한 나이가 먹은 아파트들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이제 정보현 부장님이 집중적으로 해결해 네. 주실 거지만 네. 장영덕 부장님도 사연 이제 쭉 들으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사연 상담으로 좀 많이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지점에 있다 보면 네. 이제
파트가 좀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주식이라든지 네네. 뭐 리츠 맞아요. 이런 쪽으로 네. 상담해드리다 보니까 직접적인 부동산 상담은 조금 분야가 다른. 그래도 이해를 많이 좀 하시겠어요. 워낙들 네, 이런 고민들은 맞아요. 많이 하시니까. 하소연은 많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네. 지방 부동산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이었던 이 대구에서 네.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도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고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보고 정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사리님의 고민은요. 자, 용적률 200% 이상의 구축 아파트 미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강남을 제외하고 이 매매 건수가 좀 줄어들면 결국에 신축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학군을 위해서 광교나 수지 어디가 좀 전망이 괜찮나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송파구에 소재한 거여 4단지 아파트를 보유하셨다가 매매를 하셨다고, 매도를 하신 하셨다고. 거죠. 예, 네.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분담금 4, 5억 이거 있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문제, 사실 직접 살 거였으면 쾌적한 경기도를 더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세 번째, 용적률 200% 이상 아파트에 확신이 없어서 매도 이유를 정확하게 세 가지 이유로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한 게 맞는지부터 네.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요. 최근에 매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예. 네. 이미 매도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네.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아유, 잘하셨어요. 네.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우선 가장 고점에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고가에 정리하신 건 아니지만 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았다. 네. 예, 이게 지금 보유하셨던 게 21평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피크였던 2021년 하반기 2022년에는 10억 원 가까이 이제 거래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 3년 동안 이제 재건축의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약간 찬밥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8억 원 정도의 시세가 좀 수렴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2015년 18년 사이에 아마 취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한 3, 4억대의 취득가액이 아마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남겼던 차익은 4, 5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순수했다. 않았다. 예, 이렇게 좀 타이밍은 됩니다. 다만 하나 제가 조건을 하나 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처분하고 나서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처분하고 나서 나머지 현금으로 말씀하셨던 뭐 광교나 수지나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한번 자산 시장을 떠나지 않고 네. 계속 또 진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타이밍으로 판단은 됩니다. 아주 고점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그렇죠. 잘 나쁘지 매도하셨고 않죠. 네. 그리고 이걸 다른데 또 네. 자산 시장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니까 예, 이런 예.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예. 근데 가장 이제 궁금하신 문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지어진 네. 용적률 200% 이상의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예. 본인은 확신이 없다라는 네. 의견을 저에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사실 부장님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용적률. 예, 요새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하면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우리의 소원하면 종상향.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 이거를 네. 이제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거 트렌드도 이제 신축. 우리 현재 어떤 경제 소득과 맞먹는 이제 신축과 주거 새 아파트. 편의를 네. 새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거나 아니면 곧 새 아파트가 될 될 것이다. 것에만 수요가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맞아야 되는데 용적률을 이미 이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애매한 연식과 용적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정리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할 때 이런 대상이 있으면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기준점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어져 있고요. 네. 용적 200%가 됐습니다. 그 현재 기준으로는 더 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이제 정부 정책상 용적률 완화라든지 다른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 있나? 이건 먼저 좀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또는 역세권처럼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정비 사업인 리모델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될 수 있나라고 하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제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건물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약간 동원을 해서 입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고 좋은 컨디션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미래 가치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인 것이냐. 네. 이건 내재 요인으로 판단이 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새 건물로 바뀌어도 새 아파트로 바뀌어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진입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가지고 있으면은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안에 사업 시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집주인들, 나중에 조합원이 되실 분들이 한 목소리로 으쌰으쌰해서 동의율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의지. 예,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알죠? 맞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었으면 그 조합 사무실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비용에 대한 뭐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정중동 하면서 계속 지금 같을 때 계속 움직여야 돼라고 이제 추진 동력이 있는 곳이면은 한번 태워볼 만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비대위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시간이 5년 10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좀 고민을 더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신축으로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거죠? 네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나의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신 부분이 분담금이에요. 맞아요. 네. 이 배당사리님이 처음에는 분담금 2, 3억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4, 5억 네. 얘기로 이제 뛰었다. 예. 이게 네. 원자재 탓입니까? 복합적인데요. 원자재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가는 건자재 값이랑 금융 비용이 이제 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융 비용 올라가고, 와. 그러면서 PFC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인건비에 대한 거.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사실 내려오지 않죠. 내려오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1.5배 이상 그리고 뭐 체감하기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높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마감 수준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서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2, 3억 정도 분담금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다 5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분담금을 내고 사업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시세가 받쳐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그 정도의 이제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이제 지배 재정적인 능력이. 네. 능력이 되는 사업장들만 진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 내라라고 이게 말이 하면은 안 될 것 굳이 같아요. 내 집에다가 그 돈을 내고 우리 배당사리님처럼 네. 그 지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되는 사업장과 되지 않는 사업장 이게 철저하게 좀 나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버틸 수 있는 지역만 살아남는 네. 거 아닌가가 이 배당사님의 고민이신데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남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그럼 다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강남이 될 확률은 좀 높죠. 음. 그러니까 될 확률은 이제 높지만 네. 그렇다고 꼭 강남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뭐 특정 아파트를 거명을 해도 네네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20년째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단계에서 계속 주저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재건축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모델링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의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지금은 개념 자체가 좀 돈을 투자해서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의 비용의 문제로 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좀 각광받는 시기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부 체납, 그러니까 기부 체납.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받지 않는 유일한 이제 정비 사업이 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송파 거여 같은 네네.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재건축은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네. 팔 수가 없어요. 어. 팔고 싶어도. 그런데 리모델링은 원할 때 언제든 제값 주고 팔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층이 높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서 가장 장점은 동의율을 이끌어내는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시행 주체의 이제 단합 능력. 이제 이걸 보고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될 곳만 된다라고 해서 다 접어두지 않고요. 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노원구의 어느 곳, 강북구의 어느 곳은
뭐 조합원 총회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질 때 다시 보자 리모델링, 뭐 다시 보자 재건축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찾는 것을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다시 보자. 예. 예, 굉장히 예전에 그러니까. 나온 슬로건들. 예, 포스터에서. 아니, 아니 근데 재건축을 좀 네. 쉽게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네. 이런 정책이 한때 발표가 이제 네. 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것도 그러면 네. 이왕이면 재건축해야지 그렇죠. 선회한 것도 좀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려면 네. 일반 분양이 늘어나야 되니까 재건축을 선호하는 거고요. 음.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좋게 꾸미는 거니까 공급에는 기여하는 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용적률 상향해주면서 재건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리모델링을 잘 추진하다가 용적률 완화해줄 테니까 재건축해 해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던 지역, 뭐 평촌도 많이 있고요. 강남 대치동에도 있고. 뭐 용산 이촌동에도 있는데 이런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뭐 리모델링 사업 단지들은 그냥 제가 할 길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5년이면 5년 왔었던 어떤 매몰 비용도 있을 거고요. 뭐 시간에 대한 어떤 기회 비용도 있을 이미 것이라서 드린 게 네네. 아. 무조건 정비 사업은 네. 지금은 무조건이라는 말이 좀 위험스러울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 같아요. 이게 곧 돈이 되는 거고 사업성이 되는 거라서 좀 그대로 좀 가셨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일산이나 뭐 분당, 평촌, 일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될 거야. 네. 라는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잘 사업에 따라서 동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실거주와 함께 이런 정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노크하는 것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고민이 또 있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거여 4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면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쾌적한 주변 환경이냐 네. 아니면 미래 투자를 위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네.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오늘 상담을 해주신 고민자는 나는 쾌적한 이 경기도를 떠나고 싶지 않다였거든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도 네. 서울은 뭐 부동산 불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좀 서울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수도권이 제각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도 나름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 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 서울 일부 지역보다 높은 시세가 나타나는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베드타운으로서만 도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 기능이 된다라는 점. 자족이 또. 네, 그리고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강남을 살 필요는 없고 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면 내가 가진 구매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좀 지탱이 되는 곳이면은 저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의 이런 지역이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광교나 뭐 이 지역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죠. 광교 수지 2개 딱 꼽아서 전망 어떤지. 네, 일단 동남권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을 좀 충족하고 있는 곳들이고, 그리고 수지도 좋고, 근데 저는 광교를 조금 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수공원이 좋나요? 네, 일단 호수공원도 있고요. 네. 네, 뭐 동탄도 있고 일산도 있기도 한데 고급 주거 지역으로서의 인프라도 잘 갖춰진 것 같고요. 뭐 신분당선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광교가 지난 고점 때 한 2-30억까지 이제 시세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수요에 대한 방증으로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령 인구를 두신 이제 부모 이제 수요층이 많아서 고객님도 아직은
주택 취득을 아직 갈아타신 것 같진 않고 일단 전세 거주하셨 전세나 수원에 월세 생각하신다고 건조하셨다가 하거든요. 우리 네. 배당사리님도 네, 배당사리님도 그래서 저는 네. 머뭇머뭇하실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초등학교 입학하실 때 이미 이제 학구도를 따져서 뭐 수지도 좋고요. 뭐 되면은 뭐 광교도 더 나을 것 같고 그쪽으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광교 쪽으로 손을 네, 저는 조금 더 들어주셨네요. 광교 네. 쪽으로 네. 자, 그리고 이 문제 짚어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을 네, 그렇죠. 정부가 조인다. 이 네. 대출 너무 많다. 예. 부동산 상승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 네. 뭐 사실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는 것도 바로 이 아, 다른 게 네. 아닌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대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대출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까지도 은행에서 대출을 좀 취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당장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면은 좀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공통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이 실행되는 이제 은행들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 방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자율이 맞는지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글쎄 뭐 네. 일단은 자율로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은데 이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돼야 될 명분도 필요할 것이고 네. 거래량이 좀 둔화되면서 집값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좀 명분이 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은행에 자율적인 맡겼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서 더 큰 이제 대출을 옥죄할 수도 있는 네. 뭐 전세 대출에 대한 거, DSR 비중에 대한 거, 아니면은 뭐 지급 준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분간은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이 대출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수 알겠습니다. 정도로. 네. 사실 대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뭐 준비된 질문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은데 가을 이사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뭐 대출 묶이니까 매물도 심상치 않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집값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 전세금을 조금 좀 우리가 잡아보겠다 느낌인데 네.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세도 금리의 영향을 밀접하게 그렇죠. 받기 때문에 네. 전세 시장도 아마 상승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현재의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동인은 전세 가격에서 먼저 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매매 시장의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의 매물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제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 좀 상존을 할 이슈로 좀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 때문에 또 대출 시장의 영향 때문에 상승세는 조금은 이제 주춤하겠지만 상방의 압력은 계속 좀 존재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구매자들한테 계속 이거를 이제 매매로 선회해야 돼. 요번 만기 때 뭐 이런 좀 고민을. 고민으로 계속 네. 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2년마다 돌아오는 네, 계속 고민되는 고민들이 부분이죠. 지금도 뭐 정책적인 것과 맞물려서 좀 있을 것 같다. 네. 네. 자, 이렇게 이번 사연을 마무리해 볼까요? 그렇죠. 배당사리님의 고민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배당사리님 저희가 오늘, 또 보내주세요. 네, 또 이렇게 보내달라는 거는 왜냐면 투자처가 있는 왠지 분이시죠? 그러실 것 네. 같아. 그래서 뭐 원자재 쪽도 하실 것 저 같고 왠지. 물려받은 저기 금이 몇 덩이가 있는데 지금 살까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아, 부럽다. 배당사리님, 네. 네,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좀 함께해 주시고요. 네. 다음 사연도 들어와 있잖아요. 다음 사연은 저희가 뭐 광고 안 보고 와도 될까요? 광고 한번 볼까요? 광고 네. 광고 보고 장영덕 부장님과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자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배당사리님이 조금 이제 분산을 하는 타입이시라면 유형이시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완전히
완전히 집중. 집중. 하고 있는 어디에 분이 집중인지. 아닐까. 그러니까요. 한번 닉네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리츠 리츠 부자. 부자. 야, 네. 부자라는 닉네임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자, 오늘의 고민. 미국의 금리 인하, 제가 보유한 리츠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거 다 안 하고요. 리츠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리츠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무난하게 잘 올라가던 리츠들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싶어가지고 2022년 여름에 처음으로 리츠 투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계속 밀려서 몇 차례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국내 리츠로는 맥쿼리 인프라, 롯데 리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해외 리츠로는 리얼티 인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글로벌 리츠 부동산 자투자 신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본전을 회복하는 종목도 있고 아직 여전히 손실이 큰 종목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오늘은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실률을 만회하려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리츠 외에 다른 곳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영덕 부장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리츠 부자님의 고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수익률을 현재까지 보니까요. 음. 아직 수익률로는 그렇게 부자가 되시지 그러니까 않은 것 리츠를 같고, 많이 가지고 리츠를- 있어서 리츠 부자다. 리츠 부자다. 리츠를 많이 갖고 계신다. 아하. 이런 이제 느낌으로. 근데 이제 실제 부자 되시면 좋죠,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상담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장님, 리츠가 뭔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지난번 방송 출연했을 때도 마지막에 리츠에 대해서 네. 맞아요. 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으면서 네. 지점에서도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리츠 어떠냐. 근데 리츠에 대한 뭐 어떤 정확한 개념이 잡혀져 있으신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뭐 아냐 뭐 이 정도로 하시거든요. 제가 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 아주 간단하게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츠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주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매각 차익 같은 금액을 배당을 해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뭐 쉽게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의 뭐 기업 이익을 향유를 하잖아요. 리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그림에도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한두 명의 투자자가 뭐 아파트를 사거나 꼬마 빌딩 뭐 그런 걸 사는 개념은 아니에요. 리츠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작게는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큰 부동산들 예를 들자면 뭐 판교나 이런 데 있는 오피스 빌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물류 창고, 그다음에 뭐 쇼핑몰, 또 심지어는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잘 팔아서 그런 매각 차익까지 함께 배당을 드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리츠 부자님의 고민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리츠 조정받았다 싶어 들어갔는데 계속 손실이 난다고 네. 2022년 여름에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리츠가 지금 국내 리츠, 해외 리츠, 펀드까지 해가지고 한 5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데 회복했다가 손실했다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짜달라고 하셨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리츠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리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금리 인하 금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빠질 없죠. 수가 네네. 없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기에 좀 조정받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다고 하거든요. 리츠 부자님께서도. 그래서 이후에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계속 손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지금 국내 리츠 시장도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 한 내년 100조, 150조도 전망을 한다. 굉장히 좀 밝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올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전망들도 나와 있고요. 리츠들이 담겨져 있는 리츠 ETF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초 이후에
개인들의 자금이 약 한 1,80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월 이후에 2달 사이에 뭐 약 75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기가 정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리츠는 뭐 가장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앞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개인들도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100%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다 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역시 뭐 일반적으로 리츠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대출금을 쓰는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는 대출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리츠 투자의 호재로 작용하는 뭐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뭐 시장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은행 예금 금리도 높고 채권 그렇죠. 금리도 네. 높고 금리가 다 높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리츠에서 한 5에서 6% 정도 배당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은행 예금이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아서 은행 예금이 5%다. 그러면 아무도 사실 리츠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예금을. 네, 예금 쪽으로 그렇죠. 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찾질 않는데 네. 만약에 기준금리를 뭐 이제 시작됐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면 또 은행도 금리를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근데 은행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저희가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월세를 뭐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리츠 배당은 계속해서 한 5에서 6%가 나오는데 은행 예금이 뭐 한 2, 3%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상대적인 격차가 생기면 네, 그러면 리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이겠죠. 그러면 자금은 리츠 쪽으로 유입이 될 거고 자금이 쏠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또 금리 인하가 리츠 투자의 호재인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네. 달라지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리츠 부자님이 리츠 부자라는 닉네임답게 리츠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좀 분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국내 리츠, 해외 리츠, 펀드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계신데 이게 본전이라고 표현한다면 어쨌든 원금 회복과 손실을 이제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저기 리츠 부자님께서 네. 해외와 국내 리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츠를 담고 있는 네.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까지 네. 리츠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분산 투자를 잘 실행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인 그래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조금 개별 이제 뭐 투자 대상들마다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각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부터. 네, 첫 번째 문의를 주셨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인데요. 이 종목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요를 보시면 인프라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고요. 뭐 사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런 곳들이 맥쿼리 인프라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에요. 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라든지 그래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 네, 이런 고속도로가 있고 또 인천대교, 오. 백양터널 같은 유료 도로들, 터널들, 네네네네. 그리고 뭐 동북선 도시철도, 아니면 부산항 신항에 있는 항만, 또 뭐 도시가스까지 뭐 이런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지금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가장 크고요. 1년에 배당을 한 2번 정도 주는데 배당금은 한 6.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장기 그래프 추이인데 굉장히 견조하게 2010년 이후로 약 한 14년 동안 그러네요. 예, 굉장히 견조하게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따박따박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네, 뭐 이걸 확대를 하면 이 안에서는 왔다 갔다 네네. 뭐 등락이 네네네네.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이 굉장히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맥쿼리 인프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 투자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좀 낮아요. 네, 뭐 저희가 주식 시장 움직임이 안 좋다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뭐 조절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꾸준히 이런 뭐 인프라 시설에서 나오는 이용료들을 받고 그거를 배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좀 배당과 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 종목은 지속해서 비중을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 네, 종목이라고 비중을 보여집니다. 유지를 하라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네. 롯데리츠 네. 있어요. 롯데리츠 요것도 역시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롯데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부동산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롯데쇼핑이나 롯데글로벌 로지스와 장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대형 그룹사와 장기로 계약을 맺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일단 임대료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 가을에 여기 뭐 아래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작년 가을 시전쯤인데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였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부터 이 리츠는 바닥을 딛고 점점 계속 지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장님 있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사실 주가는 주식 종목은 롯데그룹사라든지 이런 소비가 좀 줄어들면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리츠도 마찬가지로 롯데의 어떤 뭐 주가라든지 소비 성향과 이 부동산도 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뭐 별개인가요? 뭐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심리가 아주 죽어서 이런 쇼핑몰들이 망한다면 네, 이런 리츠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실 뭐 롯데 쇼핑의 주가라든지 이런 게 롯데 리츠의 주가랑 상관관계가 높진 않아요. 아, 얘네는 그렇구나. 장기 계약을 받고 월세를 받는 걸로 네. 배당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 거시적인 금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영향을 받지 롯데 쇼핑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그렇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맥거리 인프라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뭐 주식 시장과의 연관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종목 역시 뭐 장기적으로 충분히 지속해서 비중 유지를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는 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인데요. 네. 이 종목은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기반 리츠였었어요. 원래 이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름이 맞습니다. 네, 코람코 에너지 리츠였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100% 주유소만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 쪽을 중심으로 부진한 주유소 사업 이런 게 원인이 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사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밀렸던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반대로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는 올라가는 듯 싶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부진한 주유소들을 매각을 잘 하면서 배당금은 잘 지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매각을 한 자금을 어떻게 또 이런 뭐 오피스라든지 물류 쪽으로 잘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게 시장에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힘 있게 좀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뭐 주가 흐름에 사실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타깝지만 반등 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굳이 이쪽으로 비중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반등을 할 때마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네. 수익률도 마이너스 17%가 네. 넘어서 가장 지금 좀 눈물이 나는 네.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국내 리츠였고 이제 해외 리츠인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리얼티, 리얼티 인컴. 인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반갑게 네, 잠깐 네.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이 종목은 변함없는 배당 이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개요를 보시면 세계 최대 규모의 리츠 기업이고요. 네. 뭐 대형 마트나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그다음에 페덱스 글로벌 배송 업체죠. 그다음에 뭐 극장, CBS 같은 약국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미국 쪽, 유럽 쪽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주는 회사 이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 54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배당을 줬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 동안에 금융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겠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배당이 지급됐었고요. 그리고 뉴욕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30년 동안 네.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이지도 않았어요. 내린 적도 없습니다.
빠뜨리지도 않고 오로지 배당을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배당을 줬다는 거는 엄청난 배당 신뢰 신뢰의 아이콘 진짜. 네, 제 신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요것도 뭐 여기 지금 시기를 정확하게 보시기 어렵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들면서 주가는 빠졌었어요. 네. 그래도 이게 폭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고 서서히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제 작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가을 시즌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런 뭐 앞에서는 뚫기 힘들었었던 뭐 지지선들까지 뚫으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히 5%대 배당을 받아가면서 네.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가셔도 리얼티 인컴은 네, 네. 좋지 않나. 그러니까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종목은 비중 확대 의견을 네. 드리겠고요. 가장 좋게 지금까지 네.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음. 리얼티 인컴은 비중 확대 의견이니까. 네. 네. 근데 조정시 확대가 조금 더 그렇죠. 하긴 네. 하겠죠. 뭐 네. 비중 확대라고 해서 막 덮어놓고 네, 막 네, 따라 네. 들어가자는 건 아니고 네, 조정시마다 적정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펀드네요. 네. 펀드. 마지막으로 하나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인데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상장된 리츠나 부동산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국가별 비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 또 뭐 리츠 쪽에서는 뭐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도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중심으로 일단은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보유 구성 종목 탑10 쪽을 보시면 뭐 제일 위에 1등으로는 미국의 대표 리츠 종목들이 있는데 전 세계 물류 유통 쪽의 1위 리츠인 프롤로지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인 에키닉스,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쪽의 대표 리츠인 뭐 웰타워,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리츠들은 원래 사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매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여기 수익률도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기준가, 펀드 기준가죠. 주식으로 치면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기준가 역시 2013년 가을 시즌을 저점으로 찍고 굉장히 가파르게 네, 뭐 지속해서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간 수익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년간의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세계적인 리츠 업체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가 네.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요. 네. 그래서 조정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회복을 했고 그래서 3년 전에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들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원금 회복을 하신 상태일 것 같고 그 사이 기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이 굉장히 좋고 우량한 리츠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 역시 꾸준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가도 괜찮지 않나.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라면 비중 확대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네. 제 의견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리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뭐 리얼팅컴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셔가지고 여러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오랜 시간 이 리츠 시장이 고금리의 길을 못 펴고 있던 상황인지라 네. 그리고 리츠가 좀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장님이 보셨을 때 리츠를 투자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될 것 아니면 좀 살펴봐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 시점이 가장 리츠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최근에 리틀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뭐 빌 에크먼 같은 미국의 투자 대가들도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임대 업체에 아주 큰 자금을 투자하는 사례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자산을 일반 주식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런 뭐 금리 인하기이다 보니까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리츠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핵심은 금리 인하기다라는 게
금리 인하기가 시작됐다라는 게 리츠를 투자하기 제일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FOMC 이제 결정이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또 하나도 리츠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또 마침 맞게 리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리츠 부자님의 이 포트폴리오 보시고도 분산하신 건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실히 리츠 쪽도 분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이 네.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네. 리츠 투자하실 때 뭐 사실 이거는 비단 리츠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투자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네. 첫 번째는 분산 투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리츠도 이제 생각보다 유형이 많은데 아까 리츠 분류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는 국내 리츠, 해외 리츠로 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동산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서 뭐 오피스 아니면 인프라 물류나 리테일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리츠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기가 다 포트를 짜서 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츠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그 비중만큼 분산 투자를 하는 리츠들이 리츠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산 투자가 쉽지 않다면 리츠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접근 말씀드렸었는데 리츠는 절대 단기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유통 주식 수도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일반 주식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주식은 사실 들고 있으면 그냥 오로지 시세 차익밖에 노릴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츠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일반 주식은 기회 비용이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리츠는 사실 배당이 꾸준히 네,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 비용이 사실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만 노리고 접근하는 것보다 이제 좀 좋은 리츠들을 분산을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시면서 여유 있게 보유를 하시고 꾸준히 좀 모아가서 뭐 기간을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장기로. 중장기로. 네. 네,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츠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봤고요. 정보원 부장님, 장영덕 부장님 함께했는데 정보원 부장님도 오늘 상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반에 목소리를 한참 듣고 또 한참 못 들어서요. 네, 또 두 분 모셔서 부동산 얘기 추후에 나누겠습니다. 두 분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이 코스닥도 지금 하락 더 반전에 빠졌어요.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이닉스가 10% 이상 지금 빠집니다. 네.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목표가를 기존에 26만 원대에서 하향했죠. 네, 12만 원으로 무려 53%를 하향 조정했는데 물론 이 영향도 있겠고요. 외국인 매도가 좀 대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잘 지켜보면서 저희 또 내일 인사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좀 출근하시기 힘들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그럼요.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상황 좀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금요일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